자, 컬처클럽 청년 우동준, 신바, 신보라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신바님부터 어떤 이야기, 어떤 작품 준비하셨습니까? 네, 이태원 참사 2주기가 엊그제였습니다. 네. 뉴스에서도 추모 행렬이 이어진다. 또 음. 정치권에서도 사과를 한다는 정치인들의 기사가 눈에 띄었는데요. 오늘 소개할 내용은 작년 1주기에 방영했던 이태원 참사 다큐멘터리 KBS 다큐 인사이트 이태원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시간에 TV 다큐멘터리를 소개하는 건 처음인 것 같습니다. 게다가 1년 전 방송된 프로그램을 소개한다는 것도 이례적인데 그만큼 이태원 참사의 원인, 책임 소재 등등 제대로 밝혀진 게 없다라는 반증이겠죠? 네, 2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태원 참사에 대한 진상규명도 달리 없고요. 그리고 이후에 재발 방지 대책도 제대로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유가족 측에서는 이와 같은 것을 현재 요구한 상태입니다. 네. 더불어 이제 이태원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이제 2주기가 가까워진 지난달 13일에 출범을 했는데 이제야 닻을 올렸고요. 그리고 이 설치 과정도 매우 험난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도 얼마 전 있던 모두 회의에서 크라우드 매니지먼트를 또 강조하기는 하였지만 책임자의 문책은커녕 유가족을 아직 만나지도 않은 상태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안전사회를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뭔가 제대로 된 국정 목표나 과제로서 이야기한 적은 없다 보니까 좀 유명무실한 이야기다라는 이야기가 들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지난 7월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로 기소된 용산경찰서 관계자들에 대한 마지막 공판이 열렸는데 네. 그 선고가 9월 30일 날 나왔습니다. 1심 판결은 무죄로 나왔는데요. 업무상 과실치사가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1심 법원에서는 전 서울경찰청장에는 참사를 예견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용산구청장에게는 인파사고를 막을 법적 의무와 권리가 없었다라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네, 판결도 그렇고요. 이 도의적 책임조차 지는 사람이 없다는 게 정말 납득이 가질 않습니다. 자, 아프고 힘든 기억이긴 하지만 그래도 오늘 준비한 작품 속으로 좀 들어가 보죠. 찾아보니까 이 첫 장면은 좀 유쾌하게 시작하더라고요. 네, 발랄한 음악과 함께 학예회나 운동회를 담은 오래된 홈비디오 그리고 젊은이들의 행복한 한때를 담은 사진과 영상이 연이어서 등장합니다. 한두 명이 아닌데요. 화면에 등장하는 얼굴들만 십수명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음악이 끊어지고 화면에 등장했던 얼굴들이 바로 이제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의 지인들, 그날 현장에 함께 있었던 생존자, 친구나 애인 그리고 가족들 회고, 희생자들과 주고받은 연락이나 그리고 그곳에 있었던 생존자의 증언을 통해서 그날의 참상을 재구성하는 형식으로 이야기가 진행됩니다. 네, 저도 이 영상을 다룬다고 해서 찾아봤는데 무겁고 침울한 톤이 아니라서 담담하게 볼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그런데 사랑하는 이들을 떠나보낸 유가족 또 친구들의 추억을 들여다보면서 오히려 가슴이 더 먹먹해지더라고요. 저도 그랬는데요. 처음 참사가 일어나고 분향소가 차려졌을 때 이제 희생자들의 사진도 이름도 지워진 채 국화꽃만 덩그러니 놓여있던 그 장면과 더욱 대비가 됐습니다. 네. 희생자들의 삶이나 남은 이들의 추억과 기억을 애써 지워내고자 했던 까닭이 무엇인지 이 다큐를 다시 찾아보면서 다시 궁금해졌는데요. 꽃다운 청춘들이 서울 한복판에서 죽어나갔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졌는데 그 원인조차 아직 제대로 밝혀지지 않고 있고요. 네. 그렇다 보니까 다시는 희생자들을 익명화하면 안 된다. 그리고 희생자들을 단순히 159라는 숫자로 기억하는 건 너무나 비인간적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희생자들의 얼굴을 기억하고 그 삶을 좀 회고하는 게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네. 그런 의미에서 이 다큐멘터리가 좀 더 특별한 의미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또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톤이나 흐름이 너무 무겁지 않아서 비장하지 않아서 더 좋았던 것 같고요. 또 담담하게 침착하게 그날을 좀 돌아보게 하는 힘이 있지 않았나 싶었는데 또 온라인에서 검색하시면은 바로 쉽게 찾아보실 수 있으니까 꼭 한 번씩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희생자들에 대한 추억과 추모 사이사이로 그날의 진실, 생존자의 증언, 그리고 전화며 문자, 가족 지인들 간의 오간 메시지들을 조합해서 그날의 상황을 재구성해가는 과정도 함께 좀 짚어봐야겠습니다.
돌아보면 볼수록 모든 게 참 어처구니가 없더라고요. 네. 그날의 기억은 이제 생존자들의 증언으로 조금 찾아볼 수 있었는데요. 그날은 정말 무척이나 이태원에 사람이 많았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엄청 많은 사람들 속에서 뭔가 무슨 일이 생길 것이다 라는 생각은 하지 못했다고 이야기를 하고요. 다만 서로 이제 떨어지지 않으려 손은 꼭 잡고 걸었다고 하는데 이제 물론 이제 안전을 조금 더 세심하게 본 시민들로부터 그날 6시 34분에 신고는 들어왔습니다. 참사가 일어난 그 골목에 사람이 너무 많이 있다 보니까 압사 위험이 있다. 경찰이 와서 인파 관리를 해야 할 것 같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죠. 네. 그리고 물론 오후 7시에 무전 녹취록도 마찬가지로 내용이 이어집니다. 그래서 다큐에서는 생존자들의 증언을 시간대별로 위치별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당시의 제보 영상이나 사진을 보면 정말 길바닥이 하나도 보이지 않을 정도로 사람의 머리로만 가득 찬 거리를 볼 수 있었고요. 그 길 위에서 사람들은 인파에 밀려 지나다니고 있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저녁 6시 34분부터 밤 10시 11분까지 총 11건의 압사, 대형 사고 등을 언급했던 112 신고가 접수되었다고 합니다. 지금도 이해할 수 없는 게 경찰의 대응이거든요. 어떻게 이토록 무력했을까? 풀리지 않는 의문들이 남아 있어요. 그렇습니다. 경찰도 나름의 조치를 취했다고는 하는데 당시 112 신고 관련 조치 내용들을 보면 현장과 혹은 그 상황과 동떨어진 모습들이 보이는데요. 이를테면 강력 회산 조치를 했다. 그리고 대상자를 인도로 안내 후에 종결했다. 이런 정도로만 결과가 남아 있습니다. 네. 하지만 아시다시피 시민 안전을 책임져야 했던 공권력은 조금 무기력했었던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고요. 그래서 생존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골목 쪽에서 마치 큰 파도에 휩쓸리듯 움직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친구나 애인에게 나가자고 하고 골목 아래쪽으로 내려가자라고 하면서 그 손을 놓지 않으려고 꼭 잡고 있었지만 뒤에서 밀려오는 거센 압력 때문에 서로의 손을 어쩔 수 없이 놓아버리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내려오는 순간의 압력이 과 밀림에 의해서 자신도 모르게 몇 미터간 앞으로 이동을 했다고 진술하기도 하는데요. 자신들의 정신이나 의식도 없는 채로 그냥 그 힘에 의해서 밀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 보니 그들은 이제 이렇듯 저렇듯 자신의 의지랑 상관없이 움직이고 떠밀리게 되는 그런 시간을 보내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 시간 속에서 신고는 꾸준히 들어오는 모습이 보여지는데요. 네. 이제 10월 29일 밤 10시 15분부터 10월 30일 00시 56분까지 총 87건의 신고가 119에 접수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모두가 구조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을 거고 네. 그렇기 때문에 신고를 남겼고 그러지 않았나 싶은데 하지만 시간은 지체 없이 흘렀고 그 골목에서 함께 움직여보자라고 외침은 곧 살려달라는 비명으로 바뀌었고 그리고 그 점차 비명 소리마저도 줄어들면서 소리가 점차 사라졌다고 합니다. 네, 이런 아비규환 상황에서도 시민들이 구조에 나섰던 모습들도 기억이 납니다. 네, 이제 구조를 해야 할 인원도 너무 많았고 그리고 의식을 잃은 사람들도 많았기 때문에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었던 시민들은 구조대와 함께 골목이나 건물에 사람들을 눕혀서 소생술을 막 진행을 했다고 하는데요. 네. 의식이 있는 사람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구조자였던 시민 한 분은 이제 막 숫자만 외치면서 좀 괜찮아 싶으면 바로 다음 사람한테 소생술을 하고 해서 수많은 사람들한테 소생술을 시도했다라는 증언이 있었습니다. 또 어떤 시민들은 이제 그 구조된 사람들의 일행을 찾는 것을 도와주었다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이 의식이 있는 사람들은 구조받고 난 후에 더듬거리면서 동행을 찾으면서 이제 그 같이 왔었던 동행인이 의식이 없었던 것을 확인을 한 이후에 가족에게 연락을 했어도 가족이 현장으로 와서 그들을 만나고 싶더라도 그들을 확인하지 못하게 막고 있어서 네. 사고 발생 14시간이 지나서야 영안실에서 서로 만날 수 있었다라는 증언도 나옵니다. 그래서 보면 다큐 출연자들, 생존자들과 유가족들 그리고 구조에 나섰던 사람들 모두가 오히려 죄책감을 느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네. 내가 조금 더 빨리 구조에 들어갔으면 한 사람은 더 살릴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죄책감. 내가 손을 놓지 않았으면 혹은
내가 그냥 장난으로라도 그날 그곳에 가지 말자라고 이야기했으면 괜찮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죄책감들이 든다고 합니다. 사과를 받아야 하는 사람들은 사과를 하고 있지 않은데 해당 참사가 일어났던 가게의 한 노인이 청문회장에서 사과를 했던 영상이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만큼 그 현장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은 그런 죄책감과 자책에 휩싸인다고 합니다. 네, 이 트라우마라는 게 정말 견디기 힘든 수준이잖아요. 참사 현장에서 가까스로 살아남은 10대 생존자가 스스로 삶을 마감한 안타까운 일도 있었죠. 네, 158명의 희생자와 살아남은 생존자 1명의 극단적 선택으로 참사 희생자가 총 159명이 되었습니다. 159번째 희생자인 분은 이제 16살의 고등학생 이재현 군인데요. 그는 현장에서 친구 2명을 잃고 난 후에 극심한 죄책감과 2차 가해로 인해 목숨을 끊었습니다. 당시 이태원 참사에 대한 인터넷 댓글은 놀러 가서 죽은 건데 왜 추모를 하냐. 사람 많은 것 알면서 그곳에 간 게 잘못이다 라면서 청년들을 싸잡아 이야기하기도 했고요. 또 참사가 아니라 사고다. 개인의 책임을 묻고 개인에게 전가하고 탓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저렇게 된 게 마약을 했을 것이다 라는 그런 유언비어도 돌았었죠. 모두가 이제 피해자 개인의 탓만 돌렸고 그렇게 되는 동안 희생자들은 그리고 생존자들은 그리고 유족들은 멍들어 갔었겠죠. 근데 이런 상황이 이전에 세월호 참사 때도 똑같았습니다. 여행 가다 다친 것을 국가가 왜 보상해야 하냐라고 이야기를 했었었죠. 하지만 국가는 국민들을 보호해야 할 기본적인 의무가 있습니다. 또 여기에 희생된 국민들은 전혀 특이한 사람들이 아닌데요. 색안경을 끼고 바라볼 사람들이 전혀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누구나 어떤 곳에서든 당할 수 있는 일이고 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예측하고 예방하고 대응해야 하는 것은 국가의 일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네. 생존자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사회적 참사를 겪고 난 이후에 모든 상황이 참사 속에 있는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더 늦어지지 않도록 내년 3주기에는 변화를 기대할 수 있는 정부의 대응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우리들도 너무나 쉽게 이 참사를 이야기하지 않고 기억하면 좋지 않을까 합니다. 네, 참사 2주기를 맞았지만 초기에 지워진 희생자들의 얼굴과 이름, 꽃다운 청춘들의 이야기 여전히 많이 가려져 있습니다. 제대로 기억하고 추모하고 그리고 아프지만 진실을 제대로 밝히고 기록하고 또 단죄하고 이걸 제대로 해내지 못하면 비극은 계속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 다시 함께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이태원 참사 2주기를 맞아서 지난해 방영된 KBS 다큐 인사이트 이태원 함께 만나봤고요.